안녕하세요. 5주차 발제를 맡은 최한결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라 하면 문장, 즉 단어들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이 문장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입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통해서 문장이나 단어를 예측하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 문장을 보면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번역될 확률이 난 너를 싫어해 라고 될 확률보다 높겠죠. 이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 이처럼 번역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시는 난 학교에 다음에 갔다가 나올 확률이 난 학교에 다음에 먹었다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보다 높겠죠. 그래서 이처럼 언어 모델을 통해서 단어 예측, 문장 예측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W1, 2, 3가 순차적으로 나올 확률을 W1이 나올 확률 곱하기 W1이 나왔을 때 다음에 W2가 나올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곱하기 W1, 2가 나왔을 때 W3가 나올 확률 곱하기 W1, 2, 3가 나왔을 때 W4가 나올 확률을 모두 곱해서 체인 룰을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난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의 확률을 구할 때 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 곱하기 난 다음에 학교에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 곱하기 난 학교에 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갔다가 나올 확률을 모두 곱해준 값이 이 문장의 확률을 값이 됩니다. 언어 모델은 현재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최신 모델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통계적 언어 모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난 학교에 다음에 갔다라는 확률이 나올 확률을 이처럼 카운트 기반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러한 카운트 기반의 전통적인 통계적 언어 모델의 문제점은 만약에 학습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0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카운트 기반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선 매우 방대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문장에 대해서는 이처럼 모든 각 확률을 체인 룰에 따라 다 곱하기 때문에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현실 세계에서 이 자연어를 처리하기에는 거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N그램 모델이 있는데 이 N그램 모델은 인접한 N개의 단어만 고려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모든 단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N개의 단어만 고려하는 모델이 나오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도 오늘 배울 이런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들보다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 시퀀스 투 시퀀스로부터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는 전통적인 RNN 기반 기계 번역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도식은 전통적인 RNN 기반 번역을 보여주는데요. 그냥 RNN에서는 입력값과 출력값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이 x1부터 xt까지의 단어가 들어간다면 출력도 똑같이 y1부터 똑같은 사이즈의 yt까지 단어로 출력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RNN은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H는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단어의 정보와 현재 들어온 이 입력 단어를 정보를 조합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RNN에서도 이 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고 이러한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번역이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 길이가 같을 확률이 크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나는 이 아이로 결과가 나왔고
피자를 이스로 나오기에는 먹는다라는 다음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처럼 그 문법이 다르니까 하나씩 고려해서 언어를 번역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게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RNN 기반 언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인데요. 아래가 아주 간략화한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거친 단어의 그 정보들이 문장의 정보들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이게 집약이 되고 그 벡터가 디코더의 입력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획기적인 모델이었고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연구를 활발하게 증진시킨 중요한 논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문맥 벡터, 고정된 크기의 문맥 벡터 V를 추출해서 V로부터 디코더가 결과를 내놓는다.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이 문맥 벡터 V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인코더와 디코더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이 인코더를 나타내고 오른쪽이 디코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력된 단어들이 엠베딩을 거쳐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어의 그 문장의 처음에는 스타트 오브 시퀀스 그리고 끝에는 엔드 오브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인코더를 거쳐서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과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이 문맥 벡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 벡터가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죠. 이게 이용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출력값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이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인코더 부분은 RNN을 사실 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코더 부분이 RNN이겠죠. 사실 여기서 RNN 종류의 기본 그냥 RNN, LSTM, GRU 등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LSTM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LSTM을 이용했냐 하면은 그 테스트 결과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능을 더 높일 다른 방법으로 또 입력 문장의 순서를 뒤집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한 수학적 정의로는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든 안 바꾸든 그 인코더와 디코더가 내재된 정보를 적절히 추출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실제 훈련 및 테스트에서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했을 때 모델 학습을 더 쉽게 만들고 효율도 높아져서 실제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입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목표 시기라 하면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입력 단어 x1부터 xt까지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 y1부터 yt'이 나올 확률은 이 v는 입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문맥 벡터죠. v와 그리고 그 이전 출력들의 단어를 모두 고려했을 때 yt가 나올 확률을 모두 곱한 값이 이렇게 문장이 번역될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가 되고 보시면 LSTM을 썼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 연구였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점으로 명백한 게 있었죠.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 입력 문장의 모든 정보를 압축을 하기 때문에
긴 문장을 살펴볼 때는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뒤에 단어가 높게 고려될 수도 있고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하나의 문맥 벡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고 인코더의 그냥 각 출력을 다 활용해보자 하고 나온 게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출력을 예측하는 매 타임스텝마다 인코더의 각 출력, 각 히든 스테이트겠죠? 히든 스테이트들을 모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벡터를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들을 시퀀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을 이용하죠. 모든 이 스테이트들 중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매번 타임스텝마다 인코더의 모든 출력 중에서 어떤 정보가 얼만큼 집중해야 하는지, 얼만큼 중요한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소스 문장에서 나왔던 모든 출력 값들 중에서 어떤 값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지를 구하는 수치를 바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S는 디코더가 이전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히든 스테이트이고, 보시면 여기 S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이죠. 그리고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은 H입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이전 출력 S가 인코더의 그 어떤 H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값이 바로 에너지 값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값을 가중치,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확률 값으로 바꾼 값이 가중치 값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텐션 스코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가중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스코어를 매기는 이 식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닷 프로덕트나 그냥 컨캡 방법, 스케일드 닷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코어를 구하는 중간 수식의 차이일 뿐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더 상세하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프트맥스를 취한 가중치 값을 실제로 그 소스 문장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곱해줘서 전부 엘레멘트 와이즈로 더해준 값을 디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벡터 C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문맥 벡터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 어텐션을 추가했을 때는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한 문맥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매번 디코더에서 각각의 출력 Y를 구하기 위해서 디코더에서 히든 스테이트인 이 전까지의 히든 스테이트는 ST-1를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이 S랑 인코더 파트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의 스코어를 구하고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비율로 만들어준 뒤에 해당하는 H값과 곱해서 모두 더해준 것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시점마다 출력을 예측할 때 인코더의 모든 이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성능이 높아졌느냐를 보면은 보기 전에 어텐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여기 흰색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은 그 어텐션 스코어 값이 높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바로 그 같은 의미의 단어끼리 연관성이 높게 나왔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과를 비교하면은 여기서 아래는 서치라고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선이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냥 ENC라고 돼 있는 거는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이 50과 30은 각 해당 숫자 이하의 단어들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 네트워크가 훈련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은 문장 길이였고, 세로 이 스코어 값은 그 번역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이 30 길이 비교를 하면은 점선끼리 비교하는 것인데, 이 빨간색 어텐션을 적용한 결과가 성능이 훨씬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때는 문장 길이가 길어졌을 때 성능 저하가 있었는데, 이 실선을 봤을 때 그 성능이 대폭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장 길이가 길어져도 성능 저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RNN에서 문장 길이가 길어질 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번역 성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제한이 되었다. 그리고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이 최근 들어서는 이걸 병렬화해서 돌리는 셀프 어텐션 개념이 등장을 했고, 이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RNN이 없이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다룰 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 기술을 이해하기 전에 어텐션을 공부할 필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퀀스 투 시퀀스랑 어텐션을 봤죠. RNN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온 거는 딥러닝이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했을, 급속도로 발전을 시작한 2014년에 나왔고요. 고정된 크기의 문맥 벡터를 사용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는데, 마지막 입력 시퀀스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 고려하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모든 입력 시퀀스의 모든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 이후부터는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이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성능 향상에 정말 큰 성능 향상을 불러일으킨 최신 모델인데,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아키텍처를 설계했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최신에 사용되는 이 GPT와 버트에 사용이 되죠.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버트는 인코더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과연 어떤 모델인지 살펴볼 건데요. 이 트랜스포머 논문의 제목 자체가 Attention is all you need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텐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즉, RNN이나 CN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발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신의 이 자연어 처리 기술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RNN이나 CN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RNN이나 CNN에서는 입력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 순서도 같이 순서 정보도 같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문장 순서를 알려줄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 단어가 한 번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서 한 번에 입력되고, 한 번에 어텐션 값을 구하고 위치 정보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오히려 그냥 RNN보다 오히려 복잡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배운 어텐션 메커니즘이 여러 레이어에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왼쪽이 인코더 부분, 오른쪽이 디코더 부분인데, 옆에 보시면 n 곱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코더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이 되고,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n번
중첩되어 사용되는 모델임을 이 도식 하나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주요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임베딩을 넣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다 했죠.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왜 하냐 했냐면 RN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입력이 통째로 들어왔을 때 위치 정보를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활용한 이 주기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기함수 말고 다른 그 위치에 대한 함수를 따로 지정을 해서 학습하도록 해서 네트워크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P는 그냥 포지셔널 인코딩의 약자이고요. 여기서 POS는 단어 인덱스, 그리고 I는 그 단어의 임베딩 인덱스입니다. 뒤에서 볼 건데 사실 다양한 아키텍처들에서는 이런 주기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위치 정보 학습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임베딩 레이어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도 많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주기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POS는 단어 인덱스, I는 단어 임베딩 인덱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자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의 경우 단어의 인덱스가 여기 0이죠. 첫 번째 단어 0이고 단어 임베딩, 이게 임베딩이라 할 때 임베딩 인덱스는 3, 그래서 0,3의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 된 값들이 그냥 임베딩 값들에 더해져서 엘레멘트 와이즈로 더해집니다. 더해져서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각각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베딩이 끝난 뒤에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텐션이 이때 입력값의 어텐션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고 입력 단어끼리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의 각 단어끼리 서로 얼만큼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구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임베딩 된 값이 사실 여기 화살표와 왼쪽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레지듀얼 러닝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잔여학습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잔여학습은 레즈넷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기존 정보를 입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잔여 부분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난이도가 낮아져서 초기에 모델 수렴 속도가 높고 글로벌 옵티머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 잔여 학습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트랜스포머도 성능 향상을 위해서 채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스킵하고 바로 학습이 되는 이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전체 부분인데 이 하나의 이 회색 네모 박스가 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n번 반복되어 수행되고요. 즉 어텐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각 레이어는 항상 같은 파라미터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이어가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아야겠죠.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다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출력값을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서 이용하는데 디코더를 이렇게 들어가죠, 화살표가. 그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게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가 4개 있고 디코더 레이어가 4개 있다고 쳤을 때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값을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특징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멀티헤드 어텐션이 뭐냐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도식을 논문에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세 요소가 있는데 각각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래서 쿼리는 물어볼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는 그 물어보는 대상, 즉 각 어텐션을 수행할 단어들, 그리고 그 실제 값을 valu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란 문장이 있을 때 각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우선 I라는 단어가 쿼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키로 I go to school 이렇게 네 단어가 각각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단어끼리 나온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값으로 만든 후에 value랑 곱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적용된 value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키, 밸류, 쿼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쓰이게 되는데 리니어 레이어를 각각 거칩니다. 여기서도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는데 어쨌든 각각 이렇게 H번 헤드 개수인데 H번의 어텐션 프로덕트를 거친 뒤에 그 H번 각각 구해줬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다시 컨캣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어 붙여준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헤드 어텐션이 3번 쓰였는데 3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는데 여기 인코더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요. 옆에는 디코더에서는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여기서는 그 디코더의 어떤 단어가 인코더의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해야 돼? 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코더의 출력 단어가 쿼리가 되고 이게 주체랬죠, 쿼리가. 그리고 키가 대상인데 인코더의 출력 단어가 키와 밸류, 각각 값은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어텐션 값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을 밸류에 곱해주는, 확률을 밸류에 곱해주는 값이 어텐션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어텐션 했을 때 에너지랑 가중치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죠. 그 소스 문장에서 나왔던 모든 출력값들 중에서 어떤 거랑 가장 연관이 높은지 구하는 수치가 에너지라 했고 그 에너지의 소프트맥스를 취한 게 가중치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쿼리랑 키의 프로덕트 값이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너지의 소프트맥스를 취한 게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에 밸류를 곱하게 되죠. 근데 사실 소프트맥스 취하기 전에 어떤 값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DK는 디멘션 K를 말합니다. 왜 나누냐 하면은 소프트맥스에서 기울기 소실을 피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어텐션은 이렇게 구하게 되고 멀티헤드 어텐션이죠. 우리는 멀티헤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어텐션 하나의 값을 헤드라고 할 때 헤드를 모두 이어 붙이고 리니어 레이어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가중치가 곱해진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기 때문에 각각의 웨이트들과 곱해진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앞에서 여기 디코더에서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스크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특정한 단어를 무시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 즉 어텐션 스코어 값에다 마스크 매트릭스를 곱해줄 수 있는데요. 마스크 값으로 마이너스 바운드를 넣으면 소프트맥스 값이 0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디코더에서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총 트랜스포머에 쓰인 어텐션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 했고, 디코더에서 마스크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여기서는 디코더 출력과 인코더 출력 단어의 연관성을 찾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어텐션 개념까지 해서 오늘 주제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때 딥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죠. 이때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텐션이 자연어 처리에서도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기점으로 얘를 활용한 여러 최신 모델들이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나씩 할 건데 간단하게,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언어 모델이 원래는 전통적 확률적 언어 모델에서 딥러닝 기반 모델로 연구되기 시작하는데 큰 도약점이 되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RNN 기반 언어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인데,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이 컨텍스트 벡터, 문맥 벡터로 사용이 되죠. 하나의 고정된 사이즈의 문맥 벡터로 디코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입력 전체가 하나의 벡터로 압축된다면 성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이었죠. 그래서 고정된 크기의 하나의 문맥 벡터가 아니라 이 입력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데, 즉 디코더에서 매 타임스텝마다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이용을 하고 이때 단어끼리의 연관성을 계산을 해서 어떤 단어에 더 집중해서 출력을 내놓을지, 그거를 어텐션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어텐션 기법이 자연어 처리에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를 다루었는데, 최신 그 자연어 처리 모델을 대부분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가장 주요한 구조로는 처음에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RNN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줄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이 세 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고, 여기서 레지듀얼 러닝도 사용이 되었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n번씩 중첩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NN 없이 만든 어텐션으로만 만든 중요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